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뉴핑 한 꼭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이네요. 지금 녹화는 시간은 제가 6월 2일이 아니고 1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5월 31일 날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다른 국제 정세에 관련해서 녹화를 했는데 대표님이 좀 한 꼭지 좀 해라 그래서 다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바로 녹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 이후에 다시 새로운 정보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모이진 게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최근에 된 정세,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의 내분,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동요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요약해서 종합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반격 공세 지루할 정도로 언론 매체에서 많이 떠들었고 도대체 언제 하냐. 심지어 어떤 매체에서는 4개월 전부터 임박한 반격 대공세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는 안 된다 그랬죠. 라스푸티차 때문에 도저히 전차나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거다. 근데 지금 이제 6월달 6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런 전조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반격 공세, 대공세라고 할 경우에는 초일날, 공세는 초일날 뭔가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10km, 20km를 전진했다든지 하다못해 2, 3km라도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당한 이제 적병력을 몰살시키고 포로를 획득하고 차량과 전차를 얼마 부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전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사일만 자꾸 쏴대고 이러면서 이걸 갖다가 반격 공세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 상황에서 언제 그럼 정확하게 언제 반격 공세가 이루어지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헷갈리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녹화할 때, 요거는 이제 이 방송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녹화 방송이 뒤로 가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 군사 당국의 이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정말 한다, 곧 한다, 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뻥은 아니겠죠. 이제 정말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젤렌스키의 언급인데, 젤렌스키가 드디어 결정을 내려졌다. 그간의 최고이제 군사사령부 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났다. 군 병력을 어떻게 동원하고 어떻게 편제 조직을 갖추고 여단 병력을 주공과 조공을 어떻게 나누고 하는 일련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제 시저처럼 조선이 던져졌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일단 이게 뻥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1년이 넘도록 이제 전쟁을 끝을 내지를 못하고 있고 도저히 이제 러시아 쪽으로 승기가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걸 갖다 전략 공세를 이번에 이제 완전히 한판 끝내기 승부로 끝장을 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력이 대단한 건 아니다. 최소한 이제 2.5배, 3배 이상의 전력이 되어야 적을 타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군력만 하더라도 9대1, 10대1,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의욕적인 이제 반격 공세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되게 일반적인 이제 논평입니다. 논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젤렌스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한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단 전쟁이 터졌으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전부 과장되게 자신들이 유리한 정권만 이야기할 거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어디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하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미국 군사 첩보 당국에서 발표하는 그 어떤 정과의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이제 러시아는 자국 혼자 싸우는 거지만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과잉 해석을 해서 자신들의 정과를 갖다가 부풀린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신뢰를 상실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전차가 이제 50대가 파괴됐는데 20대밖에 파괴 안 됐다라고 거짓말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부족한 전차를 몇 대 달라고 할 경우에 뽀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서방의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그 통계 자체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이제 과장이나 부풀림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한 어떤 그 전과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러시아 거보다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 낫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분석이 그나마 신빙성이 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쪽은 어떻게 했냐?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지금 보면은 러시아는 이 한 1년 넘게 한 14개월 정도 되나요? 1년이 넘는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 전차를 9,000대 이상을 부쉈다고 합니다. 9,000대입니다. 900대가 아니고.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9,000대 정도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모스크바가 침공했겠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개시됐을 때 전투기 항공기가 100대도 안 됐는데 기껏해 80몇 대, 90몇 대였는데 340대를 격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 자료를 내면은 러시아 국내에는 이제 촌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맹목적이 됐던 러시아 지지자들은 믿을지 모르나 상식적인 어떤 견해를 가진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죠.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니까. 근데 러시아나 소련이나 옛날 똑같습니다. 하는 행태가. 지금으로 정확하게 80년 전에 1943년 7월 달에 이제 쿠르스크 대전차전이 있었죠. 쿠르스크 기갑전. 그 전쟁이 이제 처음에 1차전은 한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독일군이 말하는 성체작전이라는 거. 근데 그 성체작전에 도입한 독일군의 티그 중전차, 이게 기껏해야 다 모아봐야 15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50대 중에 실제 가용한 거는 약 한 90대, 100대 정도였는데 이 일주일 10일 동안의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군이 어떤 발표를 하냐면은 티그 전차 700대를 분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티그 전차 700대 있었다면 모스크바까지 직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거짓말하는 민족들 있잖아요. 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 하고 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0년 전에 그 거짓말하던 소련 공산당 당국의 그 거짓말하는 그런 습성, 그런 멘탈리티, 그런 생물학적 DNA, 러시아가 됐음에도 변하지 않는 거죠. 러시아 연방이 됐으면 그런 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독소전, 과거 2차전인다 독일과 러시아, 소련군과의 어떤 그 전과를 비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양쪽 다 이제 오바가 있습니다. 과장되게 해석하고 자신의 이제 피해는 줄이고 상대방의 피해액 이건 늘리고 하는 건 이제 분명한데 문제는 자신들의 피해는 결국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본부로부터 차량을 더 충원받아야 되는데 100대가 부서지는데 50대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본부에서 안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방 전차나 차량이 얼마 부쉈다 하는 거는 극히 과장된 통계가 나올지 모르나 자기들이 입은 피해만큼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야 서방으로부터 현재 재고가 이거밖에 없다. 그냥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실에 가까운 통계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러시아 쪽에 통계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가 러시아 좀 안다고 프라우다나 타스 통신 같은 거 러시아어로 읽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서방 언론과는 전혀 배치된 내용이다. 희희낙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보물을 찾은 것이냐. 근데 그 러시아나 소련 어떤 그 민족성이라든가 체제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한번 거짓말한 인간들, 그 국가, 그 사회에 영원히 그렇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 거짓말하듯이 세월이 변하지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속성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말하고 있는 매일매일 집계하고 있는 전과 그게 사실과 크게 다르진 않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소련군의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다. 물론 이제 반대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이제 소모전에 많이 말려 들어가 있다. 마찬가지죠.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 자신들의 피해 통계를 밝히는 순간 그 자체가 적을 이롭게 하는 통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숨기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력을 보존하고 있다. 반격 공세를 위해서 이제 보존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전력 자산을 보존했는가 이유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무트 전투가 얼마 전에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일단 끝났는데 함락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군이 외선으로 물러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그토록 한 8개월 동안 싸우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절대 기갑 전력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일단 바흐무트에서 전략적 승패를 거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죠. 만약에 정말 바흐무트가 중요한 여기를 사수하는 게 정말 중차대한 일이라면은 그러면 갖고 있는 항공 전력이나 기갑 전력을 다 쏟아 부었을 겁니다. 일체 전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시간 끌기만 했다는 거죠. 일단 적을 소모전을 끌고 가면서 러시아 병력은 최대한으로 줄여나가고 본격적인 반격 공세를 위한 기갑 전력은 아껴두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같이 유심히 바흐무트 전선을 살폈는데 전차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전차 전력은 제대로 온전시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군은 바흐무트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왜 그러면 더 이상 추가로 공세를 하지 못하는가? 왜 그냥 수세로 돌아섰는가? 그건 얘들도 지금 곧 임박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를 굉장히 겁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대개 과거의 전사를 보면은 일단 승기를 잡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바로 치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80년 전에 쿠르스크 대전차전에도
한 일주일 10일 동안 전투가 있다가 어마어마한 전투였죠. 그 10일 동안에 독일군이 소련 전차 1800대를 부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하루에 수백 대씩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단 소강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독일군이 도저히 공세를 취할 수 없다. 수세로 돌아서니까 그 다음에 소련군이 그냥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8월 3일 날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 8월 23일 날 하르코프, 지금의 이제 하르키우입니다. 그걸 갖다 소련군이 영원히 탈취하게 됩니다. 그 하르코프는 이제 2차 대전 전체를 통해서 4번의 공방전이 있었는데 3번을 독일군이 이겼죠. 그리고 마지막 4차 공방전에서 소련군이 영원히 하르코프를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걸 점령하면 이제 완전히 하나 그 모멘텀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드니에프르 돌파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8월 말부터 바로 이제 9월, 10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대승을 거둔 부대는 거기에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세를 몰아서 바로 이제 추가 공세로 들어가는데 바흐무트를 함락시키고도 러시아는 추가 공세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섣불리 더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돌출부가 생겨서 배후를 차단당할지 모른다는 그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바흐무트 전투가 끝난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애매한 그 다음에 바흐무트를 강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바그너 그룹이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의 제2선 부대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강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러시아의 그 대표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대표님이 처음 이제 이걸 방송을 내보내고 나니까 유사한 유튜브들이나 이제 방송에서 러시아의 내분 조짐이다, 내란 사태가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간에 이제 프리고진의 발언 수위가 점점점 높아져가지고 처음에는 푸틴은 손을 안 댔습니다. 프리고진이. 그래도 그 밑에는 쇼이구라든가 게라시모프라든가 그 밑에 측근들만 이제 더럽게 욕하다가 요 최근에는 푸틴 자체를 암시하는 듯한 뭐 아저씨라든지 그 다음에 수뇌부의 누구라든지 구체적으로 밝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런 깡패국강 같은 경우에는 푸틴이 정말 이 정권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 그립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죽여버리죠. 근데 지금 아마 죽여버렸을 경우에 그 사후 관리도 어렵거니와 과연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옆에서 하는 이야기, 쟤들 국내에 있던 그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인원들, 그 다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8만에서 10만 정도가 되는데 쟤들이 만약에 쿠데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란 사태로 이끌어간다 할 경우에 막을 세력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어떤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저 정도 아마 지금 집권 독재자한테 저렇게 달을 들고 막말을 하고 그 다음에 꼭 푸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푸틴 밑에서 일하는 애들한테 저런 식의 모욕감을 주는 그 다음에 대놓고 그냥 우리 같은 거의 육두문자를 쓰는 그런 식의 욕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도 아무런 위해가 없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푸틴이 어느 정도까지는 정규군과 바그너 그룹을 갖다 경쟁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프리고진이 정말로 쿠데타를 해가지고 다음 러시아 연방의 수장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어떤 그 추정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 혁명, 그 다음에 70년을 버티지를 못하고 1990년, 91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사태 이런 게 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 공통점이 있는 게 대개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갔던 군대가 돌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1917년이라는 거는 1914년에서 1918년 1차 대전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독일한테 집니다. 그래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어가지고 일정 부분 러시아의 영토를 독일에 할량하는 그런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졌죠. 왜? 볼셰비키들은 아예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을 갖다가 혁명적 분위기를 이끌고 가자.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독일한테 이기면 곤란하다는 거죠. 전쟁이 이기면 볼셰비키들은 혁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전쟁을 치게 만듭니다. 아주 기생충 같은 놈들이죠. 그러면서 전쟁을 치게 만들면서 레닌이 집권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련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10년 정도를 갖다 아프간에 군대를 보낸 다음에 죽을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아프간 전쟁의 실패 때문에 소련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입니다. 소련 내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사회 경제적인 어떤 모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모순이, 응축된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아프간에서 철군이 하나의 어떤 그 촉진제 역할을 한 거지, 전쟁 하나만 가지고 소련 체제의 붕괴를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과거 소련이나 러시아가 겪은 그 어떤 도전을 봤을 경우에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부대가 러시아로 되돌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왜? 과거의 시나리오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전쟁이 전장에서 결정나기보다는 결국 러시아 내부의 모순,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어떤 사회적 격변을 거치면서 체제 변환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측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생각했죠. 만약에 그런 내분이 일어난다면은 굳이 젤렌스키로서는 프리고진을 적으로 돌리고 싶을 생각이 없을 겁니다. 물론 부차라든가 그 안에 여러 많은 도시에서 바그너 그룹을 포함한 러시아 중규군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유아 살해라든가 분해자 강간이라든가 이런 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하지만 일단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냉실한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만약에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 서로 만약에 이 전쟁을 갖다가 자기들이 끝까지 영위하지 못하고 러시아로 되돌아가서 뭔가를 내란이나 혁명이나 쿠데타를 꾸민다고 할 경우에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는 그냥 방관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리고진이 집권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프리고진이 집권한 이 프리고진이 푸틴과 똑같은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와 상대하겠다는 게 전쟁을 이어가겠다 할 경우에 전쟁은 끝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들이 서방하고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경제가 파탄이 났다. 그러니까 원상복귀하겠다라는 선에서 자 그러면 2014년에 우리가 빼앗던 땅 모두 다 우크라이나에 돌려줄 테니까 그거로 휴전 협상하자. 요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히로시마에 갈 때 젤렌스키가 10개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10개항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화한 조건.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프리고진이 수용한다, 또는 프리고진 이외에 푸틴 이후에 러시아의 권력을 잡을 사람이 그걸 수용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급작스런 정전이라는 휴전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이 국면에서 이제 전쟁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내분, 그 다음에 권력 투쟁,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의 현 권력이 얼마나 공고한 건가 라는 것 갖다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정쩡한 뭐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남아공,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의 평화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일단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너무 늦었다. 지금 그런 평화는 의미가 없다. 대공세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공세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이번 대공세의 어떤 결과를 내지 않으면서 당장 휴전이 되거나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일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대승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야 프리고진이 러시아에 돌아가서 푸틴에 반대한 세력을 규합해서 쿠데타든 혁명을 뭐 할 경우에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러시아군이 이기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대공세 실패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모의하고자 하는 쿠데타나 혁명 자체가 발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건 간에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는 무조건 이번 공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주요 도시를 장악한다든지 아니면은 자포로지에서 멜리토폴을 직행해서 완전히 러시아 군대를 두 동강 낸다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병력을 사살을 하든지 라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막는 언제 어디서 공격이 될지 모른다를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러시아군.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대공세를 통해서 뭔가 확실한 손에 잡힐 수 있는 남한테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뭔가 대단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어떤 초조감의 배인 그게 아마 이번 곧 임박한 전투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용정부2 주말에 하는 것 같이 이제 합해서 보충해서 보시도록 하고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